안녕하세요. 저는 진흥형 금융포럼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오재섭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 디파이 관련한 이제 프로젝트 워킹 그룹을 시작하는 1차 세미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컨퍼런스 이후에 저희가 실제로 이제 저희는 이론적인 거나 그런 걸 한정되지 않고 지금 디파이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실제 구현하는 아니면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 서비스 디자인 이런 거를 지향하는 요 프로젝트 그룹을 운영을 하려고 그때 컨퍼런스에서 논의가 됐었는데요. 이제 실행 단계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그 다음에 여기 아무래도 이제 프로젝트 워킹 그룹이니까 여기에 이 자리에 오셔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을 지식과 이런 것들 이제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고 실제로 구현하는 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만드는 취지는 그렇고요. 오늘 그래서 처음 발표는 그 CEX와 DEX라고 해서 중앙화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에 관한 내용으로 오늘 1차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코어닥스 리서치 팀장을 맡고 있는 조경이라고 합니다. 일단 디파이 프로젝트 워킹 그룹에서 그 중앙화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설명을 지금 제가 드리게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뭐 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개요와 장단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뭐 탈중앙화 거래소와 이 개요와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따른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결론을 이제 내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그림을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봤고요. 두 번째 이제 블록체인 금융거래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제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전자금융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 집중형으로 해서 은행이나 정부 등이 주관 서버를 이제 거래 공증 및 관리를 하는 부분이 이제 중앙화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용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제 블록체인 기반은 이제 일단 원장 자체가 이제 여러 군데로 이제 분산이 되어 있는 형태고, 거래 내역이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공유 또는 보관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 참여자가 거래 내역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따른 공증 및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성, 투명성, 비효율성, 그리고 불법 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감소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 금융 거래보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승인 및 기록이 자동으로 실행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거래소 이제 기존의 중앙화 거래소의 구조를 이제 좀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갑이 이제 소프트웨어 월렛이 있고 하드 월렛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용자가 하드 월렛에 담고 있다라고 하면 하드 월렛에 접근을 해서 자기 자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시킬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거래소 쪽에 있는 월렛은 이제 또 하드 월렛이라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월렛입니다. 그쪽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서비스가 거래소에 외부로 접근을 해서 이제 보안을 거쳐가지고 하드 월렛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접근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처음에는 웹 서비스에 접근을 하게 되고, 웹 서비스에 접근을 해서 거래 처리가 이루어지는 서버를 통해서 하드월렛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흔히들 이제 입출금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처음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기존 거래소는 법정화폐 이제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법정화폐를 입출금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입출금된 법정화폐를 가지고 기존의 내부 거래 처리 서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코인들을 사고 팔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거래 처리 서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매매 행위나 아니면 이제 입출금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월렛을 통해 가지고 입출금을 할 때는 키가 있어야 됩니다. 공개 키와 프라이빗 키가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입금과 출금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들을 그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그 키 보관을 둘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거래소 구조 쪽에다가 지금 이제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지금 이제 넘버링을 좀 한 다음에 예, 이제 설명을 좀 다른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고객이, 사용자가 월렛을 통해서 이제 입출금을 할 때 탈취될 수 있는 구간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 구조를 설명을 하면서 약간 어느 구간에서 이렇게 해킹을 당해가지고 도난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여기서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월렛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접근을 했을 때는 사이드 채널 어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유무선 연결을 통한 중간자 공격을 통해서 데이터 탈취 및 변조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래소의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시스템 정보를 이렇게 해가지고 탈취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또 키값을 바꿔가지고 이제 탈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용자가 이제 여러 가지 웹 서비스들을 사용하면서 악성 코드에 감염된 상태에서 사용자 정보가 유출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접속을 했는데, 거래소 쪽에 접속을 했는데, 실제로 중간에서 그 데이터가 탈취돼서, 변조돼서 또 해킹을 당하는 사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 5가지 정도가 이렇게 해킹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앙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해킹으로부터 이제 보안을 하기 위해서 ARS 인증, 실명 인증, 계좌 인증, 그리고 상담원 확인을 통해서 지금 이제 보안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됐을 때 처음에 입출금을 하게 되면 일단 계좌가 본인 계좌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본인 계좌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출금을 하기 위해서 출금 계좌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실명 인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상담원이 최종적으로 또 확인하는 과정까지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게 됐을 때 이 매매하거나 아니면 입출금을 할 때 ARS로 해가지고 비대면 인증하는 부분까지 해당 고객의 지금 보안 등급에 따라서 이런 인증 절차라든가 확인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입금 또는 출금 시에 철저한 이제 본인 인증이 이루어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법정화폐가 지금 이제 암호화폐로 변환돼서 이제 거래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이제 보안 인증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그 보안 인증 단계에 따라서 거래할 수 있는 형태, 입출금, 거래 규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인 확인을 이제 어느 정도 거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거래하는 당사자에 대한 신원 확인이 지금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기본적으로 내역들을 다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1번에 보시면 KRW라고 되어 있는 부분, 법정화폐가 최초 들어와서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이더나 비트코인을 산 후에 그걸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불법 자금 이동 경로에 해당이 됩니다. 흔히들 이제 보이스피싱이라고 해서 이제 불법적으로 탈취한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에다가 전송하는 케이스가 가장 흔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앙화 거래소 쪽에 지금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추적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계좌를 처음에 차단을 하고 차단된 계좌의 그 지갑 주소를 가지고 저희가 어디로 전송되는지 추적을 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FTX AML이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지금 이제 뭐 아무튼 다른 거래소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갑 정보를 가지고 추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핫월렛이 있고 콜드 월렛이 있는데 80%의 고객의 가상화폐는 일단은 콜드 월렛 쪽에 이제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출금을 하는 금액 단위가 뭐 전액을 다 넣고 전액을 다 빼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어느 정도 입출금이 가능한 범위 그리고 매매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핫월렛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80%에 해당되는 콜드 월렛 쪽에다가 자산을 보관을 해서 해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핫월렛 쪽은 털리더라도 콜드 월렛은 털리지 않는 그런 구조로 일단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키 관리 구조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뭐 인증 키가 두 개의 키로 이렇게 가지고 관리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래소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멀티 시그네처 월렛이라고 해서 지금 세 개의 키를 가지고 이제 월렛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지갑도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이제 기술적인 문제로 제공이 되지 않는 이제 부분들도 있고요. 지원이 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을 해서 멀티 시그네처 월렛으로 이제 전환하는 작업을 요즘에 이제 중앙화 거래소는 하고 있습니다. 중앙화 거래소의 장점은 일단 세 가지로 이제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부터 이제 서비스를 해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뭐 증권 HTS처럼 사용자 친화적인 UI, UX를 이렇게 가지고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오래된 만큼 거래량과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뭐 비싸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제 중앙화 거래소의 이제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뭐 P2P 방식 거래소의 사용자 익명성, 거래 투명성을 제공하는 그 암호화폐와는 다르게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라 그 중앙화된 원장에서 모든 거래를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중앙화된 기반 거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거래소, 그 암호화폐 거래 시에 거래소 사용자가 직접 보관, 관리해야 될 이제 그 서명화된 암호화 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거래소가 다 이렇게 입출금, 매수 매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하드월렛 탈취 같은 그런 해킹 사고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거래소 하드월렛이 해킹에 좀 취약한 상태이고, 다른 거래소와 정보가 좀 공유가 안 되는 부분들이 또한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거래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타 거래소하고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입출금이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고객에 대한 정보, 입출금 그리고 매매에 대한 정보는 서로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불법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거를 이제 추적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공유가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제 해킹에 취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 증가에 따라서 서버의 처리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해서 이제 코인마켓캡에 있는 이제 뭐 1위부터 8위까지의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 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즘 이제 뭐 디파이가 이제 핫하게 이슈화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많이 늘었고요. 덱스 쪽 거래량이 최근에 이제 많이 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특근법이 통과되면서 신고 수리를 지금 받았는데 그 신고 수리 받아서 처리를 제대로 한 거래소가 지금 4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거래소는 전부 다 이제 뭐 BTC 마켓이나 이더 마켓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고객들이 이런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로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탈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고객에 대한 자금을 보유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월렛에 대한 키값에 대한 것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중개만 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지갑 대 개인 지갑을 서로 매칭을 시켜서 그 거래가 성사되게끔 해주는 중개 역할만 하고요. 실제로 지금 매수자와 매도자의 자산은 대리해서 관리하거나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거래소 유형은 이제 온체인 오더북 형태가 있고요. 오프체인 오더북 형태가 있고 그리고 자동화된 시장 메이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일단은 온체인 오더북의 경우에는 쉽게 설명드리면 지갑 대 지갑 간에 이제 가격에 대한 매칭이 이루어지면 실제로 입출금이 지갑 간에 이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갑에서 지갑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매수 매도가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매수 매도 체결이 되는 그 상황 자체가 수수료가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입출금에 해당되는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 수수료에 대한 정도가 이제 좀 비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앙화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블록체인상에 이런 이제 뭐 체인에 의한 트랜잭션 발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덱스 쪽은 실제로 입출금이 일어나서 그걸 매칭시켜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좀 비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이제 두 번째 오프체인 오더북인데요. 오프체인 오더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별도의 프로토콜을 구현을 해서 그 프로토콜로 해가지고 이제 뭔가 유동성 툴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매수매도 체결에 의한 여러 가지 이제 매칭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진 것들을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적은 이제 수수료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결국은 덱스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탈중앙화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오더북 자체를 중앙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면서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해주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온체인 오더북에 비해서는 좀 중앙화된 그런 이제 거래소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시장 메이커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쪽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자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루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거래소 쪽에 중요하게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이런 이제 메이커와 테이커를 이제 다 역할을 해주는 이제 마켓 메이킹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마켓 메이킹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메이커와 테이커를 이제 어느 정도 자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역할을 해주면서 시장 호가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자동화시켜가지고 거래소 쪽에서 지금 이제 매수 매도가 일어나게끔 그렇게 중개를 해주는 역할이 자동화된 시장 메이커 AMM 거래소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거래 체결을 위해서는 온체인 트랜잭션이 생성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수수료를 뭐 지불해야 되는 방식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카이버 네트워크나 뭐 이런 ERC 토큰을 통한 거래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탈중앙화 거래소가 이제 자금 세탁에 악용될 위협이 좀 있습니다. 보안적인 측면에서 가상자산 소유자의 그 익명성 때문에 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거래를 했을 때 누가 누구에게 팔았는지 추적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한 위변조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약간 중간에 공격자들이 거래 내역 위변조가 가능하게끔 공격을 해서 가상자산을 무단 입출금에 대한 증적을 훼손해서 결국은 위변조를 하는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금 세탁의 용도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에 좀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이 결국은 접속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통신하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통신하는 구간이 생기거나 아니면 PC가 해킹을 당하고 이런 류의 이제 해킹을 당하게 되면 암호키가 유출이 되게 되는데 결국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이런 암호키 유출에 의한 이제 뭐 자금 세탁이나 아니면 무단 입출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중앙화 거래소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이 이렇게 하고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한데요. 사실 이 부분은 덱스 쪽뿐만이 아니고 중앙화 거래소에도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입니다. 가상자산 소유자 익명성에 관한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비대면 인증 수단을 통해서 이제 누구인지를 이제 식별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로그 기록 및 보존을 통해서 지금 이제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에 대한 보존을 하면서 그리고 그 보존된 거래 내역이 실제로 실명으로 비교가 가능하게끔 실명제 입출금 거래 내역을 기록 관리하는 그런 이제 원장을 유지하는 게 또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상 거래 탐지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점화폐가 들어오고 나서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전송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룰을 통해 가지고 정의를 하고 그 룰에
어느 정도 탐지가 되면 그걸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또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암호키 유출에 관한 보안 요구사항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가 분리가 돼야겠죠. 중요 정보나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제 일단은 분리를 하고 여러 가지 인증이나 거래 그리고 실명 자산의 입출금 거래 원장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리해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암호키의 생성 및 이용에 관한 여러 가지 기록 보관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암호키를 생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리적으로 이제 분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이제 뭐 꼭 덱스가 아니라도 중앙화 거래소 쪽에서도 필요한 보안 요구 사항들이고 그리고 이런 요구 사항들을 다 충족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화 거래소의 그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 기존 중앙화 거래소에 비해서 데이터 중앙 집중화가 악성 공격으로부터 좀 자유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한번 거래소가 해커에 의해서 해킹을 당하게 되면 그 안에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덱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자산을 직접 관리하지도 않고 키에 대한 보관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해킹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를 원하는 사용자들의 대리 거래가 아닌 직접 거래 중개를 통해 가지고 해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보안에 대한 아까 전 단계에서 이제 본인 인증이나 실명 거래에 대한 확인을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보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KYC가 불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장점으로 내걸긴 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결국은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되면 KYC도 다 이렇게 해야 되는 수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장점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나중에 좀 빠져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위험이 없다. 이건 이제 거래 상대방하고 체결이 됐을 때 직접 입출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뭐 위험의 소지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상장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상장이라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덱스 쪽은 그런 이제 상장 절차가 일단 없이 바로 이렇게 비상장 토큰들을 서로 매수매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단점을 말씀드릴 텐데요. 데이터 분산화로 인해서 거래 속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거래 인증 외부 위임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스템적으로 제가 막 많이 조사를 해본 부분은 아니라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단일화돼가지고 중앙에 있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X 같은 경우에는 지갑 간의 거래를 이렇게 중개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블록체인상에 입출금하는 것처럼 송수신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속도만큼 속도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화 거래소에 비해서는 느린 게 사실이고 그런 속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증 외부 위임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신원이 불분명하죠. 이 부분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 실명 인증이 이제 보완이 돼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암호키 유출도 이제 중앙화 거래소의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이제 PC 해킹이나 아니면은 네트워크 구간 해킹을 통해 가지고 암호키 유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단점으로 부각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사용성은 중앙화 거래소만큼 이제 친화적이거나 그러지는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거래량과 유동성도 지금 이제 중앙화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많이 뒤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근법 통과 이후로 지금 이제 법정화폐를 다룰 수 있는 거래소가 확 줄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덱스를 통해 가지고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뭔가 거래를 하려는 이제 고객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거래량과 유동성이 최근 들어서 폭발적으로 좀 많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부분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블록체인상의 트랜잭션이 발생을 해서 전송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중앙화 거래소에 비해서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뭐 구조라든가 아니면은 보안성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좀 내려보자면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가 중앙화 거래소에 비해서는 이제 중앙 집중화를 악용한 공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좀 자유로우면서 대리 거래가 아닌 직접적 거래 중개를 이제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가 중앙화 거래소에 비해서 훨씬 낫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거래 속도가 느리다는 점, 이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거래 인증을 외부에다 위임하는 점,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사용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고, 그리고 암호키 유출 등의 보안 위협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자동 세탁이나 테러 자동 주선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중앙화 거래소가 갖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단점들을 보완을 해서 지금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가 운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가 갖고 있는 또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 속도의 차이에 대한 개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자동 세탁이나 테러 자동 구성에 이용될 가능성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솔루션이나 시스템들이 이런 탈중앙화 거래소에 좀 추가적으로 붙어줘야 지금의 탈중앙화 거래소가 좀 더 경쟁력 있고 그리고 거래 자금과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이제 최종 설명을 다 드렸고요. 부족하지만 제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호닥스에서는 그 덱스가 지금 구축돼 있나요? 아니면 아니요. 지금 덱스는 기본적으로는 제도권 밖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덱스를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덱스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보안 요구사항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충족하게 되면 아마 중앙화 거래소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본인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지갑에 대한 연결 관계를 다 정보를 이렇게 담고 그 거래 기록을 다 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번에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는 중앙화 거래소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네. 그러면 그 거래 기록에 있어서 이제 사실 거래가 발생하는 거는 꼭 여기 그 거래소가 아니더라도 거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직접 이제 송수신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 거래소를 하면 여기서 거래되는 거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KYC를 하고 예. 그런데 이제 다른 네트워크에서 거래되는 것들을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아니 상관이 별도라고 예, 생각하고 상관이 여기서 거래되는 것만 KYC 되는 그 어드레스 주소들만 거래되게 이렇게 통제를 한다는 거죠. 네, 일단은 이제 뭐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AML, FDS 관련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이 어떤 지갑을 갖고 있는지 그걸 이제 기록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매매 기록도 갖고 있고요. 이 사람이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입금받은 부분 그리고 거래소 바깥으로 출금해가지고 나간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AML, FDS라는 솔루션을 통해가지고 다 거래 내역을 보고 해당 유형을 설정된 룰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 자금화돼가지고 세탁돼서 나가는 케이스인지 정상적인 건지 그런 내부적인 체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없듯이 이런 이제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는 완벽한 탈중앙 거래소를 네트워크상에 올려놓으면 거래소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탈중앙 거래소 역할을.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뭐 제도나 규제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구축을 해서. 근데 이제 아마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가만 안 놔둘 겁니다. 결국은 해당 서버가 어디 있는지 끝까지 추적할 거고요. 그 추적한 서버가 결국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규제를 받게 될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되면 이제 아시겠지만 IP 차단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아예 IP를 차단시켜버리거나 아니면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차단을 하거나. 왜냐하면 규제에 이제 묶이게 되면 결국은 그 서버가 이제 운영을 못하는 상태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뭐 해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은 각 나라에서 차단되는 것 때문에 결국 운영하기 힘드신 상황이 되시는 수순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유니스왑이나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그게 거래를 하는 거로 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걸 수합을 하게 되면. 네. 그죠? 그러면 뭐 이게 약간 좀 유니스왑도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지금 현재 그 특검법으로 해서 지금 신고 수리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래소들은 이제 다 중앙화 거래소고요. 덱스 쪽은 지금 이제 그렇게 처리한 케이스가 없고 대부분의 덱스들이 아시겠지만 조세회피 지역에 다 이렇게 분사를 두고 중앙 서버를 두고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고를 안 하고 일단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 나라에서 뭐 영업을 해서 매매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미국에서 매매를 하고 싶거나 미국 시민, 우리나라 시민이 아니면 뭐 일본 시민이 결국은 그 나라 국민이 거래를 하게 되면 그 나라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덱스가 아무리 조세회피 지역이 있어도 결국은 거래 대상이 되는 고객이 결국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규제에 일단은 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바이낸스도 우리 서버 뭐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너네 나라 규제하고는 상관없어라고 이제 계속 해가지고 얘기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이거 IP 차단 다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다음 질문이 그거였는데 예. 바이낸스가 빅페어런을 발행을 한다고 했다가 실제 서버 발행을 한다고 했다가 8월 며칠인가 그걸 접었더라고요. 그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그 부분요? 바이낸스가 발행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만일에 되면은 탈중화 거래소가 가능해지잖아요. 우리가 원화 출금이 없어도 은행에 돈이 없더라도 근데 그게 이제 그때는 사실 연유가 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정부 규제 바이낸스가 통해서 그런 건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법정화폐가 암호화폐로 전환되는 것 자체를 다 잡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외환 거래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해외 송금이 되는 거잖아요. 암호화폐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법정화폐가 암호화폐를 거쳐가지고 다른 나라 화폐로 이제 전환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전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결국은 법률 쪽에서는 불법 외환 유출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화폐 자체를 아예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BKRW 그런 거에 대한 발행 자체가 다 불법으로 규정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정부가 압력을 넣겠네 바이낸스에다가 바이낸스 코리아에. 저희 나라에서 뭐 할 수는 없어요. 예. 그거는 뭐 정부 쪽에서 뭐 압력도 넣겠지만 스스로 아마 법률 검토를 하면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덱스라는 게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측면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정부의 규제, 이제 어느 나라든 또 하나는 이제 그 거래소라 하면 이제 그래서 내가 얼마치 팔게 되는데 그 트랜잭션들이 여러 개로 쪼개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수수료에 대한 부담, 즉 리얼로 이제 어떤 거래를 하게 되면 좀 그런 거를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즘 디파이가 핫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유동성이라든가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하고, 그리고 특정 디파이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쏠림 현상이 있어서 그런 걸 뭐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또 덱스 쪽으로 가가지고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장 전에 토큰들이 이제 덱스 쪽에 많이 거래가 돼요. 초기 토큰에 투자를 해서 이제 나중에 상장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상장될 때쯤 되면 이 토큰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흔히들 이제 초기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덱스 쪽 통해가지고 이제 아직 상장되지 않은 토큰들을 그래가지고 구매하려는 용도로 지금 이제 많이 접근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초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서 이제 나중에 상장될 때쯤 보면, 물론 이제 토큰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2000%도 좋고 3000%도 좋고 막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초기 투자에 대한 메리트 때문에 그 덱스 쪽으로 접근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덱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나요? 아,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직접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아마 요새 회피 지역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본사를 두고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근법에 해당되는 모든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따른 보안 사항들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뭐 특허법 관련해가지고 이제 신고 수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신고 수리 다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중에는 이번에 이제 그 신고를 못한 전체 중에 덱스도 있나요? 그한 20명. 덱스에 대한 내용은 제가 뭐 부드러운 거. 네. 제가 뭐 그걸 그냥 정확하게 대부분 다-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덱스는 거래소라는 거죠? 예,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덱스는 없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조충영 이사입니다. 오늘 뭐 디파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제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는 그 NFT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그쪽 분야로 여기 모이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기술이나 정보가 모여서 이쪽 분야의 하여튼 프로젝트 사업이 개발이 좀 됐으면 하는 저도 관심이 있고, 뭐 그런 쪽에 이제 그 희망이 있어가지고 그쪽 주제로 했고요. 상대적으로 지난번에 모였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아무래도 뭐 이렇게 개발자, 코딩을 하고 라인을 이렇게 말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업종을 좀 살펴보고, 현재 NFT 분야가 워낙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주 빈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찾아서 이제 경쟁이 심하지 않고 또 초기이고 기술이나 자본의 투자가 좀 그래도 적게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것을 먼저 해봤으면 해서 현재 단황을 먼저 파악을 하려고 하고요. 이후로 뭐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지만 뒤에는 또 세부적인 주제로 계속 들어가면서 같이 연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요즘 뭐 워낙 핫합니다. NFT라는 게 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와서 관심도 많고, 그래서 알고 계신 분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그 내용에 비해서 잘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워킹그룹에서는 좀 기초적인 내용을 좀 빼볼까 했는데, 혹시라도 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짚어놓고 시작했습니다. 크게 그 NFT, Non-Fungible Token.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말로 하면 대체 불가능 토큰. 이거 뭐 왜 이렇게 용어가 어려워. 대체 불가능은 뭔 소리야. 라고 해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뭐 기본적인 내용은 교환할 수 없는, 이거하고 저거하고 가치를 비교하기 어려운 뭐 그런 특징이라는데, 제 대표적인 게 뭐 돈이나 코인으로 말하면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돈 10,000원이나 5,000원짜리 두 장 합친 거나 뭐 같은 가치다. 그래서 교환이 되니까 대체된다. 이런 뜻이고, 대체 불가능하다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NFT에서 지금 제일 많이 거래되는 게 미술품들인데, 디지털 아트. 뭐 피카소 그림이 한 장 있는데 굉장히 큰 게 있어. 근데 미안한데 좀 준비가 안 돼서 그러니까는 반 개짜리 2개로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갑자기 아까 10,000원과 5,000원과는 다른 내용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뭐 대체 불가능하다. 잠깐. 크기가 크면 무조건 가치가 크거나 작으면 이런 게 아니라 좀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라는 부분이 이제 대체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용어는 어렵지만 그래서 이 한마디에 그냥 가장 중요한 노하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바꾸기가 어려워. 하나하나가 그 가치를 평가하는 거야 라는 부분인데, 그 뒤에 이제 조금 더 구현을 하자면은, 여기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라는 거. 이유는 모든 일은 대체 불가능과 뭐 이런 그 원본 증명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걸 다른 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블록체인은 위조, 변조, 뭐 하여튼 삭제, 뭐 하여튼 다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로는 그 암호를 깨지도 못하고 뭐 이런 것이 꼭 안 깨진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술도 더 훌륭한 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대중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비트코인이나 이런 NFT나 블록체인 거래에 참여하신 분은 이게 실제든 아니든 그거에 대해서의 믿음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기능에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사본은 인정되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원본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웬만한 뭐 이게 보석이나 이런 거에 뭐 감정평가, 감정증명서와는 다르게 이거는 그냥 그 위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실시간으로 원장에 딱 조회를 해가지고 소유권 증명하는 겁니다. 원본 증명하고. 이게 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서 나온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구현을 하자면 NFT를 하면은 이제 소유권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 뭐 내가 물건을 뭐 산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또 그림을 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유권을 산 거. 그러면 두 가지가 있고, 물건은 어디 갔지? 두 번째로는 다 사서 내가 다 가진 것 같지만은 저작권은 안 산 거예요. 저작권, 뭐 복제권, 뭐 이렇게 이런 거에 권리가 없다라는 이런 부가적인 특징이 더 있습니다. 이런 이제 NFT라는 거에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뭐 국민들이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이런 시작이 이런 겁니다. 뉴스를 보니까 디플이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작가예요. 그림 그린 작가인데 작품 한 개를 올렸는데 거의 6,900만 7천만 달러, 뭐 몇백억 원입니다. 750억 원 뭐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들은 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비싸? 뭐 피카소야? 뭐 이러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런데 두 번째 뉴스가 나옵니다. 그라임스라는 가수가 이 사람 가수인데 또 그림을 올렸네. 이게 10장 그렸어요. 그래서 합쳐서 280만 원, 뭐, 한 65억 원 이 정도 된다. 뭐, 그라임스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뭐, 그림 이거 뭐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거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데, 뭐, 이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누구야. 일론 머스크 형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유명 가수.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가수도 노래도 잘하는데 그림까지 잘 그리시는 분인가? 아니면 그냥 유명세로 그냥 가격 올라간 거 아니야? 약간 혼동스럽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 번째, 이제 좀 더 우리가 많이 하는 게임. 엑시 인피니티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이고, 엑시 특징은 뭐 아이템 이런 거를 NFT를 만들어서 게임 바깥에서도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거의 뭐 화면에 요 정도 크기예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뭐 제가 한 평이라고 표현했지만 미국 사람 구조로는 한 3m, 3m 이 정도 돼 있죠. 근데 뭐 어차피 그래픽이니까. 한 평은 150만 달러에 팔았다는 거. 산 사람, 이건 뭐야. 아이템도 아니고 그냥 요만한 거 딱 하나?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리고 모자라면 더 그려도 되고. 하여튼 뭐 게임 아이템 거래는 뭐 우리나라도 많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네? 뭐 이런 단계입니다. 여기가 큰 거래라서 해외 투자기도 났지만 어제의 뉴스더라고요. 삼성에서 공격적으로 투자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던 그런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 이건 게임 이름이고요. 액티비티. 회사 이름은 뭐 나무와 스카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 이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뭐 그림도 그렇고 뭐 알다 했는데 이제 점점 이제 뭐 이상하게 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잭도 씨가 트위터 사장인데 자기가 처음 그 서비스 만들고 올렸던 트윗을 팔았다. 290만 달러. 근데 그림도 아니고 이걸 사다가 뭐 하시려고 그러나? 뭐 하여튼 이런 생각이 슬슬 의구심이 들어요. 뭐 거래는 많이 됐다는. 이제 엽기로 완전히 갑니다. 이거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많이 보는 뭐 밈이라고 좀 웃긴 짤들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거의 이제 원조인 시바견인데 뭐 표정이 웃겨서 뭐 캐릭터로 뭐 이렇게 패러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또 누가 400만 달러에 내놓기도 하고 NFT로 팔았어요. 산 사람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는 역시 아니고 뭐 아까 처음에는 그림을 잘 그리셨나?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뭐 잘 못 봐서 뭐 이러면서 국민들이 갑자기 그런 거면 나도 NFT 뭐 좀 뭐 사든지 팔든지 뭐 돈 좀 벌고 뭐 관심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갑자기 뭐 어떻게 거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 코인 뭐 이제 사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잘하지 말아서 나이 분들이 보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뭐 거의 은행 가서 계좌 하나 만들고 쇼핑몰 가서 가입해가지고 물건 주문하는 수준이에요. 딱 요 단계를 거칩니다. 뭐 거래하려면 계좌 있어야 되니까는 요즘 현금으로 뭐 NFT 사고 팔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원래 하나 만들고 원래 만들면 NFT 마켓 같은데 가입하면 됩니다. 근데 좋은 게 그냥 계좌가 아이디예요. 뭐 가입이고 뭐가 필요 없어. 돈만 결제하고 주고 받으면 그냥 다 인정해주면. 왜냐? 계좌가 이미 확인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NFT 마켓에 이제 가입을 하고 가면은 뭐 물건 만들듯이 뭐 사진 한 컷 가가 뭐 대단한 작품 만들면 내 사진 하나 넣고 한번 NFT가 하나 그냥 만들어줘요. 용어로는 뭐 가로 쳐놨죠. 민팅이라고 합니다. 일반 파일을 블록체인 파일로 변환해가지고 딱 그 블록체인 그 장부, 우리 분산 장부에 한 줄 딱 넣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품이 있으니까 그거를 뭐 판매하는데 보통 요즘은 뭐 100만 원, 뭐 몇 코인 뭐 이렇게 쓰겠죠. 하거나 아니면 경매로 뭐 지작 1코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면서 그게 뭐 몇천만 달러로 환산해주면 뭐 몇천 코인쯤 되겠죠. 이렇게 거래가 되고 마지막에 통장을 보면 내가 팔았으면 뭐 수수료 떼고 코인이 들어와 있고 이제 샀으면은 뭐 수수료 떼고 코인이 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가 끝나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혹시 뭐 여기 대부분 이제 계좌 정도는 갖고 계시겠지만은 안 해보신 분들은 같이 어느 날 시간 좀 잡아서 같이 가입도 하고 만들어도 보고 팔기에 올려도 보고 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실제 그 프로세스 자체는 간단하고 요즘은 점점 시스템이 좋아서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물론 개발하고 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고생을 하셨겠지만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이런 정도의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접근하고 있다는 거고 이제 실제 장소를 안 알려드리면은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국내 오픈C라는 건 해외 사이트인데 NFT 거래가 제일 많은 사이트입니다. 뭐 물건을 팔든지 사든지 좀 많은 데 가야 뭐 찾기 좋지 않겠습니까? 2위가 라리블. 특징은 오픈C든 라리블이든 NFT를 거래하는데 돈으로는 못하니까 코인 가지고 거래. 그럼 주로 제일 많은 거는 이더리움으로 거래를 하거든요. 비트코인 다음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 있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뭐 오케이. 모든 데는 다 자체 코인을 갖고 있다. NFT를 만들거나 거래를 하거나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코인을 만들고 또는 토큰일 수도 있죠. 토큰을 만들고 그걸 지급하면서 그래서 이런 거 예전에는 그 코인이 몇 년 전에 광풍이 불 때 비트코인이 뭐 몇천만 원 넘어갈 때 에어드랍이라는 용어로 코인을 막 공짜로 줬어요. 왜? 공짜로 이거 어차피 컴퓨터로 막 찍어내니까 공짜로 주고 그게 막 거래가 되면서 돈이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엄청난 양이 다 현금화되는 뭐 이런 느낌이었죠. 근데 그때는 뭐 공짜로 줘도 그랬는데 뭐 그때 이제 시큰둥했죠. 근데 거래해서 쓸 수 있으면 좋은 용도가 생긴 거야. 이게 많이 퍼지고 퍼질수록 여기 뭐 라리블 같은 데 가보면 거래를 하면 똑같은 코인을 막 줘요. 자기들 거. 마찬가지죠. 이게 거래가 딱 되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내가 갖고 있는 엄청난 양이 다 돈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좀, 그게 이제 쭉 개수가 많이 있지만은 독특한 게 우리나라에도 이 NFT가 없어도 게임 거래소, 게임 아이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뭐, 통계가 잘 안 잡혀서 그렇지, 뭐, 최소 2단위는 넘는 그런, 이제 외국에서는 샌드박스라는 데도 뭐, 세계 1위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거래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이제 NFT 베이스로 만들어줘서 거래하기 쉽게 해놔서 자체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되고, 좀 있으면 아까 말한 엑시 인피니티라고 하는 데는 여기보다 더 큽니다. 땅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찍어냈는데, 하나가 150만 불, 한 평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뭐 몇 가지 이제 좀 언급을 했고요. 분야는 좀 굉장히 더 많습니다. 제 그림이 많이 걸리지만 게임인데도 많고, 스포츠도 많고,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NFT가 어떤 상품들이 팔리고 있을까? 궁금해서 이제 살펴보니까 우리 개념 정리 잘하는 위키피디아, 디지털 아트, 수집품, 뭐, 그 다음에 뭐, 티켓, 게임 아이템, 뭐, 가상세계, 버추얼 월드라고 그러는데, 주로 기능은, 거기에 가입하려고만 쓸 수 있는 뭐, 멤버십, 뭐, 로그인해서 들어가거나 할 때, 뭐, 인증하는 거나, 가상자산, 뭐, 이런 거 생각합니다. 음악, 영상, 이렇게 뭐,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역시 개념, 공부 잘하시는 위키피디아에서
연극 그때 정리하신 거고, 사실 우리 관심은 오픈시 같이. 진짜 팔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을까? 역시, 아트, 뮤직. 이게 이제 위에 ABC 순위 아니잖아. 왜 여기 있겠어요? 제일 많이 걸리니까 맨 위에 올려놨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메인 네임이라는 아주 특이한 게, 위키에도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역시, 현장에서는 뭐 새로운 수요들이 많다고. 이유는, 이 비트코인 지갑도 그렇고, 뭐 하여튼, 길어요. 뭐 사람이 불러주기도 어려울 정도로 뭐 길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야, 너 나한테 뭐 코인, 뭐 몇 코인 보내. 뭐라고 할 때, 주소를 뭐 적어두고 불러줄 수가 없어요. 복사해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알려는 게 짧은 도메인을 불러주고, 인터넷 웹사이트처럼 딱 불러주면, 그걸로 하면은 시작 전달해가지고 내 지갑으로 따고기 하는 뭐 그런 기능들, 또는 뭐 이런 NFT에 관련된 이제 서비스를 할 때 또 브랜드가 필요하니까 도메인, 이런 게 거래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추얼월드는 뭐 아까 그 가상세계 비슷하고, 트레이딩 카드는 예전에 뭐 야구 카드, 뭐 포켓몬 카드 뭐 이런 것들에 디지털화된 건데, 이거 진짜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컬렉티브, 뭔가 뭐 수집할 거 하고, 스포츠는 가로 열고 제가 NBA 사진이라고 했는데, 뭐 NBA에서 뭐 옛날 뭐 원래 그 스포츠 선수들 사진, 뭐 농구, 야구 뭐 하여튼 많이 팔았던 건데, 지금 이게 디지털화되면서 뭐 엄청납니다. 이게 NFT 시장이, 작년 시장은 뭐 코딱지만 해요. 뭐 하여튼 지금 뭐 몇 배나 뛰었다 그래도 워낙 작아서 그런 거지, 뭐 지금 큰 게 뭐 어마어마하니까. 작년 1년 그 거래량이 뭐 올 뭐 초에는 3분기, 한 분기, 3달이면 넘는다. 지금은 작년 거래량은 한 달이면 넘어가는 이런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데, 그 NBA 사진을 올해 초에 시작, 작년 말에 시작인데 뭐 별볼은 없는 거고, 한 2월 달까지 파는 게 뭐 2억 몇천만 달러 이 정도 수준으로 팔렸다. 스포츠는 대부분 NBA 사진이 거의 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틸리티는 특이하긴 한데 하여튼 기능이 좀 있는 거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멤버십을 가지거나, 여기 약간 개념적으로는 중복이 돼요. 디지털 아트가 뭐 수치품일 수도 있는 거고, 거기 어떻게 뭐, 디지털 안에 영상이 들어갈 수 있는 거도 무슨 이렇게 약간 겹치지만, 이 상위 부분이 현재 디지털 아트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사를 그런 걸 많이 받고, 그림이 NFT로 뭐 많이 팔려. 그래서 우리는 저기도 모르게 NFT 하면 자꾸 그림이 떠올라요. 그건 뭐 거래도 많이 되고 기사가 많이 나와서 그런 거죠. 하여튼 NFT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NFT라는 게 거기 이제 웹사이트 아까 오픈시나 접속해 보면은 뭐 이렇게 뭐 꼬부기 뭐 포켓몬 그림도 있고 디지털 아트도 있고 캐릭터 뭐 이렇게 도둑놈 뭐 고양이 뭐 이런 캐릭터들이 많아서 자기도 모르게 NFT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림이다, 캐릭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요거 블록체인 트랜잭션 검색에 이더스캔이라고 이제 이더리움 트랜잭션 보는 건데 들어가면 뭐 아무나 다 볼 수 있고 전 세계 아무 데나 다 볼 수 있어요. 요 메뉴에 요 부분이 이제 제가 표시한 건데 좀 볼만한 거 크게 확대해 놓은 겁니다. ERC20 토큰이라고 아예 딱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옛날 코인베이스로 있을 때 거기 이더리움 위에 토큰을 막 쉽게 만들 수 있을 때 막 서버도 없이 남의 기술로 이더리움 기술이요. 그걸로 막 만들던 토큰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만들어서 이거는 하면 그 한 줄씩이 이제 누가 뭐 돈을 보냈다 받았다 뭐 이렇게 써있는데 밸류라고 하는 그 써있는 부분에 보면 이렇게 한번 보내면 뭐 189코인 뭐 이더리움은 아니다. 이거 싸구려 다른 거 여기 보면 뭐 유니스왑으로 뭐랑 이렇게 배열했다고 이렇게 써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냥 총액 얼마 이렇게 거래량이 쓰이는데 지금 NFT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 옆에 ERC20 토큰 옆에 탭에 보면 ERC721 토큰 여기에 NFT 이제 표준이 들어가 있어서 요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면 이렇게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걸 보면은 실제로 보면 저기 합계 있던데 합계가 없고 토큰 아이디가 하나. 토큰이 100만 개 있으면 1번부터 100만 번까지 있는 거예요. 저희 합계가 뭐 100이더 보냈습니다. 100비트코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왜냐하면 모든 거래는 한 개 단위로 쪼개지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 토큰이 이런 데서 갔는데 뭐 무슨 이거는 아까 샌드박스의 랜드라고 하는 코인인데 토큰인데 12만 3,315번 NFT 뭐 이런 식이거든요. 토큰 12만 3,313번 이 사람은 3개를 팔았는데 뭐 3코인 전송이 아니라 한 개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이제 주의 깊게 봤던 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NFT 하면서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대체 불가능? 야, 하나씩.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대체 불가능이 아니고 이거 토큰이었어요. 결국은 이거 NFT, 이제 잠깐 좀 뒤에 나면 결국은 토큰이기 때문에 코인 거래소, 우리가 보통 거래소라고 생각하고 NFT 마켓플레이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토큰인 거예요. 그냥 사람들한테 보기 좋게 숫자로 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림으로 보여줘서 그렇지 실제로 저 트랜잭션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거래소는 NFT 마켓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기술도 있어, 돈까지 있어, 고객도 있어. 기존 NFT 마켓보다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기존 거래소 업무와 충돌되면 카카오 좀 자회사 만들면 되죠. 자회사 만들면 되죠. 카카오가 그라운드 X 만들고 카카오 게임 만들고 거기 카카오 게임으로 그 NFT를 거래하는 거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과 기술과 자본을 다 갖고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NFT 거래소가 아까 오픈시 이렇게 했지만 본격 거래소가 그냥 이제 법규 정제되고 규제 많은 것도 정리된다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이제 자잘한 스타트업의 세상이 아니라 공룡들의 세상 이제 싸움터가 되겠죠.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착각했다. NFT가 그림이고 캐릭터인 줄 알았네. 실제로는 토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몇 가지 장단점을 좀 비교하고 지금 내가 뭘 하는 게 빈틈이야라고 하는 건 아직 좀 더 가야 되고 방향성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NFT를 보면 토끼까지 됐고 이제 장단점 장점. 진품 인증 과정이 굉장히 간단하다. 아까 민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원본을 만들고 조회하는 것도 간단해요. 그냥 컴퓨터로 다 하면은 예전에 그 증명서 보고 감정하고 이런 거 엄청나게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보관도 쉽고 모든 게 하여튼 디지털의 장점입니다. 전송도 쉽고 보내는 것도 전 세계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그냥 바로 돈만 보내면 내가 전송해 줄 수 있습니다. 희소성도 있어요. 아까 몇 개라 그러면 몇 개밖에 없는 거고 그게 조회가 딱 되니까. 그리고 특이한 좀 이제 요즘 아까 디지털 예술 쪽에서 열광하는 거는 그동안은 그림 하나 그래서 팔으면은 그거 돈 다 쓰면은 배고프고 그랬는데 창작자의 추가 수익, 용어로는 추구권이라고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2차 거래, 내가 샀어. 좀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재판매에서 수익을 남기는 요 거래 과정에서 수수료를 저작자가 가져갈 수 있는 기능을 그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예술 분야에서 열광할 만한 분야입니다. 새로운 수익. 단점은 NFT가 아까 말했지만 작품을 갖는 것도 아니야. 원본 인증서가 추가됐어. 추가되면 그림을 잘 못 그린 싸구려 그림이 고급 그림이 되나? 그건 아닌데 가치가 늘어나는 게 아닌데 왜 저렇게 오르지? 하는 그런 의문이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엄청난 신뢰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해킹된다. 먼 미래지만은 하여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림을 하나씩 보면서 이게 그림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유명인의 인지도가 가격을 높이는 거 아니야? 라는 하여튼 의심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민팅, NFT가 생산이 너무 쉬워요. 금방 과잉 생산이 됩니다. 뭔가 인터넷 웹페이지만큼 생기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요즘은 이 정도예요. 아까 트위터 사장이 하나 딱 했더니 몇십억 받고 팔았다. 요즘 내 트윗을 NFT로 만들고 싶으면 트윗 봇이 있어요. 거기 가서 내 클릭만 하면 내 쓴 글이 바로 지금 NFT가 돼버려요. 과잉 생산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직도 NFT에서 아까 말한 내가 그걸 소유했다 그래서 저작권이 생기거나 그런 거 있고 NFT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래? 그럼 내가 피카소 그리면 몰래 카피해서 디지털인데 NFT 만들면 팔리면 어떻게 그 사람은 진짜니까는 샀죠. 근데 내가 저작권 하여튼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이면 산 사람이 사기당한 거 아니야? 그래서 NFT를 제작할 때 제너레이터 할 때 인증을 해야 된다. 이런 아직 유한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같이 전기 많이 먹는다고 하고 욕을 먹어서 환경 문제에도 욕을 먹고 있어요. 이런 단점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장점이 진짜 장점이냐 그게 단점이 될 수 있고 단점들을 보완하면 하여튼 단점이라는 건 기존에 있는 거에서 뭔가 변화가 된 거니까 비즈니스 기회가 있잖아요. 이런 하여튼 점들을 고려를 해보자면 이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거고
여기에서 이제 이거 단점을 우리가 개선해낼 수 있으면 기회가 생기는 거죠.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야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저것 관심도 가지고 그림도 보고 웃다가 뭐 계좌도 만들어 보다가 하다가 현재 와 있는 게 요 상태까지가 오늘의 하여튼 제가 정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분야 NFT에서 비즈니스 포지션을 보면 굉장히 좀 뭐 크게 럭하게 잡으면 단순히 생산자. 아까 말한 그 디지털 아트를 막 생산하는 사람.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못해. 생산을 잘 못해. 뮤직, 아니 뭐 작곡도 못해. 그러니까 뭐 팔 것도 없어. 내 사진은 뭐 팔리지도 않아. 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렵지만은 예술가들은 방문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산하실 수 있는 부분. 두 번째, 그거의 반대편이 있습니다. 1사분면이라고 하면 3사분면 쪽에. 생산하면 뭐예요? 아무도 안 사면 아무도 관심이 없었겠죠. 근데 지금 소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주고 있어요. 엄청나게 폭발. 왜 샀을까? 먼저 이제 구입하면 미술품이라고 치면 뭐 걸어놓고 보겠다든가 이건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실은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이면 보기라도 하지. 샀다가 재판매를 할 때 수익이 생길 거다. 시간이 좀 지나면 뭐 하여튼 뭐 시장이 커지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NFT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림도 별로 안 사거든요. 그냥 뭐 보는 눈도 없고 뭐 이게 뭐 시간 지나면 가격이 오를 거야. 이거 잘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거의 좀 눈의 한인 같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지만 아시는 분은 수익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다. 재판매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 둘을 연결해주는 거래소, 마켓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현재는 어쨌든 거래소 시장은 일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냥 어설프게 기획과 아이디어 마케팅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블록체인 기술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거래소가 그냥 기술도 만들어 놓으면 장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고, 이거를, 아까 그때 중간에 용어가 잠깐 나왔어요. 메이커, 테이커. 메이킹을 해줘야 되거든요. 시장 창조성. 돈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이게 하여튼 돈 조금 들어가는 게. 그래서 쉽지는 않고 하더라도 소수의 시장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좀 많아도, 이번에 규제니 뭐니 여러 가지 기준으로 줄어들듯이, 뭐 진짜 각처지게 싸우면 하여튼 소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디테일을 가면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지만 역시 거래소는 소수의 시장이라서 좀 쉽지는 않다. 지금도 늦은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는 대략 정리를 했고 남은 부분이 저는 이 마지막 4사분면이 파생 상품입니다. NFT가 자꾸 그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자산화가 아직은 이제 시장도 크고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고 아직 많이 도전하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또는 토큰화,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만드는 분야가 저의 관심 분야라는 걸 오늘까지 정리한 걸로의 이제 방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 뭐 비즈니스 사례 이거 무지하게 많은데 그냥 최신 것만 했습니다. 이거 뭐 이번 달, 저번 달 최근 며칠 전까지 뭐 NC가 유니버스, 메타버스 하는 거죠. 거기서 뭐 연예인 굿즈 판다, 뭐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NFT 티켓 도입해서 뭐 안표 맞고 뭐 거래 투명하게 하고 한다. 티켓은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아요. 이메이드라는 데가 게임 미르사에서 뭐 아이템을 뭐 NFT를 반영해서 외부로 판다. 뭐 하여튼 게임 회사도 관심이 많아요. 카카오도 뭐 아까 NFT 마켓 만들고 뭐 자회사 게임 회사에서 뭐 NFT로 아이템 팔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 거 하다가 보니까는 일본도 있어요. 일본은 뭐 우리나라처럼 자세한 정보가 없으니까 굵직굵직한 것만 국내에 들어간다. 기사를 좀 보니까 하나는 작년에 도요타가 데이터 체인이라는 또 블록체인 회사겠죠. 제휴해가지고 예를 들면 중고차 직거래 시스템을 실증했다. 뭐 단순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이 정도까지 되니까 기사에 났나고. 작년이고 재작년에는 뭐 일본이 또 라이풀사에서 뭐 부동산 등기. 근데 딱 이거 보고 생각해. 뭐 자잘한 것들 많았는데 한국까지 뭐 그런 것들이 오진 않잖아요. 일본에서 왔는데 딱 그 기회가 왔어. 부동산, 중고차. 우리 재산세 내는 것만이네. 자산에 관심이 있구나. 똑똑한 놈들이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똑똑하다고 칭찬한 거는 저도 그쪽 봤다 이거죠. 조금,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당면한 문제들 아까 계속 나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현금하고 물려 있어서 그래요. 환전 문제. NFT는 아직은 국내 거래소는 크지는 않지만 다 현금으로 뭐 살 수 있는 데는 없어요. 해외도 거의 그렇습니다. 이유는 이 거래소를 바꿔. 현금이 들어가는 순간 이거 감당 안 돼, 법계 규제가. 그래서 아직은 피하고 있다. 상황을 보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언젠가는 해야죠. 그 다음에, 법률 문제, 뭐, 특기고, 전자문서고, 저작권고, 하는 거, 뒤에 수정해, 법이 개정돼야 될 게 많아요. 왜냐면 워낙 새로운 분야라서. 근데 이런 문제는 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나, 저작권 같은 거는 변리사나, 뭐, 저작권위원회라든가,
좀 기업에서 대응을 할 수, 아까 덱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역시 직접 부딪히니까 더 세밀하신 것 같고, 그런 사례가 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수집해서 좀 알고는 있어야지 나중에 그건 몰랐는데요 이러면 곤란하니까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발행 프로세스는 진본 문제 있고, 또 진본 문제 나오니까 또 이런 거예요. 검증기관을 또 만들어야 되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궁금한 건데, NFT 그거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이 그림이 막 갑자기 몇백억이 되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지금은 뭐, 들쭉날쭉하고 뭐 이슈 만들려고 뭐 뻥튀기 한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 하여튼 자산이라고 본다면은 뭐 평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NFT는 물건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저작물과 비연동이 있어. 그래서 NFT를 샀어. 그림 이미지 파일이라도 샀어. 근데 사진을 안 보내주네. 뭐 이런 현황입니다. 실제 산 건 제가 그림이 아니라는 소유권만 샀다는 아주 하여튼 이해하기 어려운 뭐 상황입니다. 요거 몇 가지 뭐 저작권은 그냥 알아두면 재밌어서 제가 썼는데 실제 사례는 뭐 판결이 나고 사례가 분쟁이 생기면 우리가 뭐 동물할 수 있지 이거는 그런 저작권이 있으면 변호사들이 처찰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미켈란젤로 제품을 NFT를 만들어서 팔았대. 당연히 뭐 네가 팔아도 돼 말을 막 했는데 결론은 이 사람은 너무 오래전에 죽어서 그냥 저작권이 소멸돼서 이제 저작권 침해 없다. 뭐 이게 잘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바스키아라고 이거는 견존하는 작가죠. 엄청나게 비싼 작가. 진짜로 물건을 그림을 샀어. 그리고 NFT를 발행하고 이거 산 사람들이 요청하면은 이제 가치로 돼서 그림까지 홀랑 태워버리겠다라고 하는 조건까지 달아서 발행했다. 이거 그림 샀다고, 피카소 그림 샀다고, 피카소 그림, 뭐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살아있는 생을 샀다고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니라서 NFT 발행을 못 한답니다. 뭐 하여튼 이런 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사례고, 동네에도 그래서 그런 경우 있어요. 이중섭, 김환기, 박수건 뭐 동네 최고 유명한 분인데, 역시나 그림 갖고 있는 사람하고 광고사 같이 해가지고 NFT 발행했는데, 유족들이 반대를 했어요. 너네들이 발행하면 안 된다. 얘네들은 당연히 내가 샀는데 발행할 수 있지. 라고 하여튼 주장을 했는데, 지금원이 꼬리를 내리고 취소한 거 보니까 없었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좀 더 심한 거고, 이런 게 대표적인 우리 인터넷에 뭐 하여튼 뭐 약간 캐캐로 중사 같은 개구리 그림이 있어요. 미모로 유명한데, 역시나 누가 그걸 캐릭터로 해서 NFT를 만들어서 많이 팔았어요. 그것도 꼭 비싸게 팔아서 신문에까지 났어. 근데, 당연히 그 개구리 캐릭터 창작자가 저거 내 건데 왜 네가 파냐. 그래서, 거기가 오픈C예요. 팔린 거를 다 삭제해버렸어요. NFT, ERC712는 삭제 기능도 있어요. 그거 발행할 때 그런 기능이 일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판매된 거 싹 지워버렸어요. 이제 다 취소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산 사람이 사기당한 거.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하여튼 뭐 이건 아직 해결 안 되고 누가 책임이냐고 이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아주 소수이고 이런 일은 이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참고 자료는 펀디블닷컴 여기 통계가 많아요. 오픈시, 샌드박스, 엑스피니티 그 사이트 게임 좀 가보고 밑에 피사에서 나온 각종 한 3개 정도가 그래도 NFT 관련해서 굉장히 괜찮은 자료가 있으니까 이 제목 그대로 검색하면 아마 PDF로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한번 딱 연구소에서 분석을 보고 사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발표 자료들의 내용이 정리되면 뭐 이 정도급 이상의 정리된 자료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하여튼 뭐는 몇백억 받았다 뭐 이런 거 쭉쭉 있는 거 다 기사에서 그냥 제가 했는데 한번 쭉 훑어보라고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블록체인 그 협회 부회장으로 있는 정승진입니다. 디파이나 무슨 이렇게 많은 블록체인 기술이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런 사람들은 전통적인 레가시 시스템을 좀 이렇게 파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까 계속 KYC, AM을 통해가지고 제도권 안에 편입이 돼야 한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은 블록체인 가장 중요한 기술, 그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규제나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가치가 뭐라고 하냐면 검열당하지 않는다. 아마 그게 아마
사실은 최초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 그 가치였어요. 근데 요새는 스스로 다 규제로 집에 들어가 버려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금융 권료 안에 그 틀에 갇혀가지고 자유로운 꿈을 꿀 수 없고 제도권의 틀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과연 디파이는 그러면 정부가 규제할 수 있나?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국제법에 보면 노드가 전 세계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다발권의 문제가 생겨서 누구를 규제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부도 디파이로 분산되어 있는 노드는 규제할 수가 없어요. 이건 국제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각 나라에서 디파이 시스템에 규제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잠정적으로도 상당한 시간 동안 엑스나 디파이는 정부 규제 없이 갈 거고 또한 법률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KYC를 하거나 AML을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블록체인 사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후회하고 제가 주장하는 것도 사실 원래 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업하는 사람들 무조건 제도권 규제 안에 들어가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좀 빗나가야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디파이 쪽은 봤는데 저는 전통적으로 핀테크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야 기본적으로 리가시 플랫폼이 있는 것을 왜 디파이를 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생각해봐서 제가 가장 경험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PG 거래소도 만들어봤고 전자계약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봤고 그 다음에 뭐 인슈게이트라는 전자보증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준 경험이 있어요. 20년 동안.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모델이었는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여기다 보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서 정부 규제 없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험을 하려고 하면 제가 2004년도에 금융감독원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전자보증 보험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얼마? 자본금 70억.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법에 보면 보증보험 신청할 수 있는 게 자본금 100억이다. 근데 온라인으로 한다면 그게 3분의 2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자본금 70억 준비했으니까 보증보험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달라고. 뭐라는 줄 알아요? 법은 그 돼 있는데 서울보증보험이 있어서 인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말로. 그래. 그냥 참고 있어요. 안 내줘. 제가 2년 동안 또 다녔더니 못했어요. 부담이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면 이제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자보증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서울 보증보험에 연결해가지고 거의 한 15년, 20년 동안 써본 적이 있어요. 여전히 정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어떻게 하면 뭐 간단하게 제가 이거는 과정에 대한 거는 하고 좀 현재 절차를 좀 변경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증보험을 만들 수 있을까는 최초의 기획서. 이거는 사실 1과 2가 있는데 두 번째가 있으면 완전한 건데 반만 발표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결제 승인 요청은 소비자가 쇼핑몰에다 신용카드나 아니 다른 결제 수단을 통해서 결제를 해요. 그러면 이제 쇼핑몰에서는 피지사에다가 그냥 카드 승인 요청을 하고 카드사는 카드사에다가 카드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돈을 받냐? 쇼핑몰은 그 소비자한테 상품을 배달해주고 그다음 배송 정보를 이제 피지한테 보내고 그때 비로소 피지사가 메일 요청을 해요. 카드 매출 채권을 당신이 위임해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주라. 그럼 카드 대금 지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피지사가 카드 대금 지불을 해줘요.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얼마? 과거 같은 경우는 뭐 한 처음 시작할 때는 최단 15일, 최장 30일 걸려요. 이게 2000년대 초반의 일입니다. 조금 더 발달한 건 최근 들어가고 몰인데 네이버 안에 있는 쇼핑몰 아니면 큰 대형 몰 안에 몰인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쇼핑몰에서 소비자한테 바로 이제 배달해주고
수칭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나 물건을 받았다고 내가 확인을 해줘. 그러면 뭘로 받아갖고 여기서 나 대금 지불 요청해줘. 그럼 바로 이제 카드 대금을 이제 해주는 이런 절차가 갖고 있어요. 세 번째가 전자상거래 대금교토 3인데 사실 이게 가장 많아요. 지금 서울보증보험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상품 배달해주고 그 쇼핑몰이 그 쇼핑몰 보증보험이라는 걸 딱 계약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한 달간 거래할 정도 수준, 내가 월간 한 3천만 원 정도 거래한다. 그러면 3천만 원대 보증보험 갖고 오라고 피지사가 요청해요. 그러면 이제 쇼핑몰에 가서 올 3천만 원짜리 보증수를 하나 끊어주세요 하면 3천만 원짜리 보증수를 하나 끊어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쇼핑몰은 물건 팔고 나서 반품을 뭐 안 받아주거나 아니면 AS를 안 해주거나 물건을 배송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처했어도 일단 3천만 원까지 보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쇼핑몰에서 물건 바로 배달해주고 그 송장 정보를 보내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 시간에 받아요. 물건 안 보내도 돈을 받아. 얼마? 빠르면 이틀, 늦으면 7일 정도 받아. 카드 승인 떨어지면 바로 그냥 승인 떨어지란 말에 매입과 승인이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카드에 받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가장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서울보증보험이라는 이 회사를 없애버리고 그 자리를 완벽하게 디파이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디파이를 만들면 좋은 점이 뭐냐? 정부 규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보험사를 하려고 하면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보험사 최소 자본 300억, 500억, 1000억 줘도 못 만들어요. 그런 걸 간단하게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리고 불법이 아니야. 중요한 건 불법이 아니야. 현재 보증보험 발행 절차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처음에 피지사하고 쇼핑몰하고 처음에 가맹점 계약을 해. 두 번째는 이제 보증보험 발행 요청을 쇼핑몰이 나 이 가맹점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쇼핑몰에 법인 정보 같은 걸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서울보증보험이 신용정보 조회를 신용평가사 해가지고 이 개인이면 이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정보, 이건 코리아 크레딧 뷰로에 신청을 하고, 법인이면 또 법인의 신용평가를 해주는 날씨 같은 데서 받아와. 그래서 이 보증보험을 인수할 때 이 회사나 사람, 개인이나 아니면 법인 자체의 정보를 한번 조회한 다음에 3천만 원짜리 월간 3천만 원짜리 정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승인, 그 다음에 보험료를 얼마다라고 해줘요. 보험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액과 그 사람의 신용,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오랫동안 서울보증보험에 거래를 했느냐,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사람의 보험료를 정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은 3천만 원짜리를 1%에 해서 보험을 내시오 하면 쇼핑몰에서 서울보증보험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전자보증을 딱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딱 되면 서울보증보험은 전자보증서를 두 개를 발행해가지고 하나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하나는 쇼핑몰에다 보내줘. 그러면 이 쇼핑몰은 뭐냐면 계약자고 주계약자고 피지는 사실은 사고 나면 받을 수 있는 피보증자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사고가 났어. 또 어떻게 하냐면 피지사에서 그럼 도망갔네? 물건도 안 주고 그냥 돈만 받고 다 튀었어.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한 업체 28억을 내고 부도를 그 사고도 없으니까 보험 해줘요. 그리고 그러면 나 이 회사가 도망갔는데 나 이거 3천만 원 좀 해주세요 하면 서울보증보험이 일단 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요. 첫째, 사고 금액 3천만 원이 맞느냐. 두 번째, 이거 진위 정말 사고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조사를 해. 그리고 조사를 피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쇼핑몰, 보증 계약자한테도 또 확인을 해봐. 당신네들이 물건 3천만 원어치
그냥 삐어먹었다며 한 8번. 그러고 나서 3차 얼마나? 심하면 보통 6개월 후에다 돈을 줘. 그러니까 작은 피디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 어려워요. 내가 한 10억 맞았어. 사고를. 빨리 안 해줘. 6개월, 1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 그러다가 피디사 망한 것도 내가 봤어요. 돈도 엄청 질질 끌고 늦게 줘. 그래가지고 이제 손해산정하고 보험료 지불한 다음에 부상권 청구를 해요. 문화형 쇼핑몰. 야, 너 이거 3천만 원 먹고 튀었으니까 너희가 이 돈을 물어내라.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피지사가 줬으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가 집을 불리게 다 도망갔어. 어떻게? 그렇게 또 비로소 서울보증보험은 이 보증 쇼핑몰이 도망갔으니까 그 기록을 사고 정보를 신용평가사가 해요. 홍길동이한테 내가 3천만 원 내가 사기당했어. 내가 보증금 물어냈어. 이게 연락도 안 돼. 라는 기록이 딱 올라가. 그럼 그 순간에 이 쇼핑몰 홍길동은 신용불량자가 돼. 그 다음에 이제 소송 청구로. 근데 뭐 도망간 회사가 뭐 어떻게. 그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보상 절차를 받고 있어. 이거를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보험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때 보시면 오프체인 구간이 너무 많아. 그래서 100% 탈중앙화된 모델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두 번째는 그 부분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오라클 프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오라클 서비스 컴퍼니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이 프로젝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러면 뭘 해결해야 돼? 오라클 서비스 컴퍼니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돼? 이걸 만들면 해결이 되는 거고, 안 되면 못 만들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 기존 보험사 제외해서 라이센스 문제를 해결했고, 그걸 통해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서울보증보험 쪽에 접속을 해봤어요. 야, 너희하고 한번 내가 디파이 만들어 볼까 하니까, 좋아, 뭐, 괜찮아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하면 사용자한테 별 이익이 없어. 귀찮기만 하고, 뭐야. 서울보증보험에 과거 했던 분석대로 하면 되지. 이거 해가지고 뭐 보증료가 팍 반은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안 내려가요. 그대로야. 그러면 이거 사건 해결하지 못하면 이 상품으로서 이거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라클 서비스 컴퍼니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보험사가 갖고 있는 라이센스 필요 없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존의 중간자의 이익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용자 이익이 극대화돼요. 제가 평가보건 때 몇 배? 현재 보험료의 3배, 3분의 1로 떨어져요. 세 번째, 약점도 있어요. 도망가는데 디파이를 만드니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왜냐하면 디파이 자체가 무슨 법인격이 없어. 모르겠어요. 미국같이 다오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그 와이어밍주에 다오 형태의 회사를 만든다면 그건 이제 법인격을 인정받으니까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 이건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없어. 이 부분은 아직도 지금 딜레마예요. 그래서 그 구상권 청구를 안 당하니까 그걸 노려가지고 불량분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 오라클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보니까 슬쩍 봤어요. 근데 몇 가지가 있냐면 전자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시정평가를 누군가 대신 해줘야 돼요. 세 번째는 이 적정 수준의 보증률 산정을 해야 되는데 보증률 산정하는 알고리즘 같은 것을 누군가 제공해줘야 돼요. 네 번째는 보증서 발행. 다섯 번째는 정말 머리 아픈 게 뭐냐면 사과 접수해서 손해 산정을 당해야 돼. 누가? 사람이. 이걸 뭐 방법이 없어. 근데 오라클 서비스 이걸 대행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본다면 서비스 플랫폼 구조가 오라클 서비스 회사와 디파이를 연결하고 그 어프체인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사람들의 데이터의 부분은 뒷단에 나타나는 헤어웨이만 가능해요. 좌측 부분을 만들면 우측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정평가 정보도 사실 디파이를 바로 보낼 수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직접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3자. 홍길동의 제3자의 그 개인정보, 시정정보를 내가 보겠다. 그거 불법이거든요.
내가 어떤 회사에 위임을 하고 내가 어디서 네가 약관에 동의를 해야지만 내가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일조차도 그러면 누가 해야 돼? 뭐랄까 서비스가 대행해줘. 이렇게 전체를 문을 쪼개놓고 시작하지 않으면 이거 못 만들어요. 그럼 이제 약간 이제 아까와 똑같은 이제 프로세스인데 어떻게 하냐? 오라클 서비스 컴퍼니가 전자계약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걔네들이 피지사하고 쇼핑몰을 계약하는 표준 계약서를 제공해줘. 누가? 이 전자계약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큰 요새 AI 계약서 만드는 로이어들이 있어요. 로펌이 이런 걸 제공해줘. 로펌이 제공해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쇼핑몰하고 피지사가 계약을 해라. 가맹점 계약을 해. 그 다음에 해놓고 나서 쇼핑몰 같은 계약자가 스마트 컨트랙트 보험을 요청을 해요. 오라클 서비스 접근해가지고. 그 다음에 회사 정보 입력하고. 그러면 이제 오라클 서비스 컴퍼니 안에 있는 알고리즘에서, 신용평가도 정보도 조회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체크해서 보험료를 산정해가지고, 당신은 이번 계약 3천만 원짜리 1% 내야 됩니다. 라고 통지를 해줘. 그리고 나서 이 오라클 서비스는 계약자, 피계약자, 보험료 등을 디파이에 블록체인 기록을 쫙. 그 다음에 이제 쇼핑몰은 이제 오라클 서비스 회사하고 그러면 이 보증보험을 해주세요. 요청을 해. 그러면 이제 그 계약 정보를 받아가지고 원래 승인해주고 나서 열흘 있다가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일 날 했는데 이 사람이 4월 1일 날 와가지고 1년짜리 해줘 그러면 그 금액, 일시, 계약 당사자의 정보, 그 타임스탬프 서버에 블록체인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를 입금해.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고민이 있는데 돈을 입금할 방법이 없죠. 그것도 뭐야? 뭘로 할 수 있나요? 보험료 뭘로 할 수 있어요? 이 나라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냥 본화에 KRW에 대한 딱 배치되어 있는 무슨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고정 화폐가 없어. 스테이블코인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거 가지고 매출 고민했어. 어느 날 그래도 우연히 그때 신문을 보니까 뭐 한 찾은 게 있어. 뭐냐? 보증 보험 상품권이 있더라고. 보험 상품권. 어떤 거냐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권 같은 게 있어. 그래 되겠다. 상품권을 만들어 스테이블코인처럼 10,000원짜리를 쭉 만들어가지고 사다가 그냥 보내버려. 그럼 우리는 그걸 10,000원짜리 상품권을 보지 않고 10,000원을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이 스테이블코인처럼 쓸 수 있는.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디파이가 그걸 딱 받으면 즉시 블록체인 보증서를 쇼핑몰하고 PG하고 같이 보내줍니다. 자, 보증서라는 것은 서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다. 블록체인 안에 보내는 건가? 아니면은 꼭 서류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문서증명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내준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디파이 가입할 때 KYC가 필요한가? 이건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이런 부분 하는 게 좋아요. 필요하다. 해야 되는. 자, 그럼 이제 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피지사가 이제 얘가 3천만 원 도망갔어 하고 통지를 해. 관련 증빙자로 보내줘. 그러니까 사고 금액 진위 조사 가서 빨리 이제 진위를 조사한 다음에 손해산정 통지를 3천만 원 요청했는데 내가 보니까 3천은 아닌 것 같고 2천만 원이야. 합의할래 말래? 싫으면 말고 어머니 빨리 받아야 되니까 빨리 해줘. 좋아. 그러면 바로 이제 사고기로 손해산정 금액을 해갖고 디파이에다가 보내줘.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 물어줘야 돼. 그럼 바로 그냥 보내자마자 0.1초 만에 그 피드사의 그 전자지갑으로 2천만 원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상권 요청은 그냥 사실 굉장히 이메일 같은 걸 보내갖고 저 홍길동 씨 당신 때문에 지금 2천만 원 터졌다는데 이거 뭘 주시오?
만약에 안 부러져? 그러면 우리의 블록체인에다가 당신의 그 부도난, 사고난 모든 기록은 죽을 때까지 아마 사라지지 않도록 기록이 된다. 어떻게 할까? 블록체인 하면 기록되면 기록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 우리가 심하면 우리 이더리움 메인넷 쓰거든. 이더리움 메인넷에다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2천만 원을 돈을 띄워넣었던 나 기록을 한번 올릴 거야. 이건 영원히 안 없어져.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럼 이쪽에서 못 갚고 있는 나 망했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디파이가 돈을 몰아줘 당사자한테 소송을 할 수가 없어. 법인격이 아니라서, 이거 블랙리스트에 등재나 신용평가사에다가 얘 돈 안 줬다고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할 방법이 있냐 없냐 논쟁을 해야 돼. 마지막. 이건 사실 그거 다시 못해. 저 포기하고 해야 되는데 깔끔하게. 자, 참조. 왜 지금 이걸 통해가지고 보증료가 확 내려갈 수 있냐? 볼까요? 서울보증보험의 쇼핑몰 보증보험은 현재 약 0.93%예요. 3천만 원짜리를 할 건가 그냥 2시간 9만 되겠네요? 그래, 손해율이 27%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험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0억 징수하면 270억이 보험료는 나가. 서울보증보험의 연간 재무제표를 보시면 얼마 그에서 돈을 많이 버느냐고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절반 이상을 보는 순이익이. 엄청난 매출을 하는데 영업이익이요. 50%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디파이 같은 이런 모델을 만들면은 사실은 이게 내가 보기에 한 33%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보증률을 3분의 1만 내려가도 이건 불러갈 수 있다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